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영업 이야기 할 거고요. 연돈 볼카츠 다녀왔습니다. 일단 치킨 도시락 7,500원, 음료수 2,000원, 치즈 볼카츠 4,000원 해서 총 13,500원 썼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한 10km, 15km 운전을 해서 기름값도 좀 쓴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주 후회됩니다. 이거는 맛이 없어요. 갔다 온 이유는 저는 백종원 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는 식당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궁금해서 다녀왔고요. 백종원 씨 영상을 찍다 보니까 과거에 궁금하더라고요. 백보이 피자, 연돈 볼카츠 이런 데는 어떨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음식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백종원 씨 음식 중에 7분 돼지김치라는 게 있는데 새마을 식당의 7분 돼지김치 그것만 좀 가성비 있고 맛있다 생각하고요. 보시다시피 매장에서 먹었는데 일단 첫입부터 불쾌합니다. 과하게 바삭함을 넘어서 딱딱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돌사탕도 입으로 깨 먹을 수 있거든요.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저조차 굉장히 딱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랬고, 그리고 저는 식당에서 음료수를 웬만하면 잘 시켜 먹지 않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당도 높기 때문이죠. 근데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느끼해서 못 먹어서 사이다를 하나 시켰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스도 너무 과하다. 이게 치킨에 뿌려져 있는 소스가 굉장히 답니다. 단데 밥에까지 소스가 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가 일단 맞지 않았고 닭고기가 국내산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이게 국내산 닭이랑 브라질 닭이랑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닭을 먹다 보면 순살 기준으로 브라질산 닭고기가 맞을 겁니다. 먹어봤을 때 닭 튀긴 껍데기를 벗겨봤을 때 그 약간 건조한 느낌과 약간 닭 색깔도 까맣다 해야 되나? 어쨌든 불쾌감을 주는 음식 중 하나였고요. 치즈 볼카츠 또한 별로였어요. 너무 느끼했습니다. 볼카츠가 있고 치즈 볼카츠가 있는데 후자를 시켜봤고요. 저는 케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자튀김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해당 치즈 볼카츠 같은 경우는 케찹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못할 정도였고 굉장히 느끼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집에 가서 먹어봤어요. 한 개만 먹고 매장에서 한 개는 집에 가서 먹어봤는데 겉에 튀김옷이 굉장히 눅눅해서 느끼하고 맛이 없었고요.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었는데 어쨌든 제가 백종원 씨 음식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고객들의 대중들의 눈높이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거창한 것처럼 해놓고 실 내부를 들어가면 보면은 굉장히 실속이 없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실망을 했고요. 이때 한 2시간, 3시간 정도 썼고 왔다 갔다 하고 밥 먹고 한다고, 그리고 돈도 좀 썼어요. 좀 아깝더라고요. 그 돈과 시간이. 여담으로 그거는 좋았어요. 그 점주분이 계시지 않고, 모르겠어요. 점주분인지 모르겠는데 여성분이셨거든요. 20대 후반 이런 분인데 외국인 여성분이 계셨어요. 일단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큼은 인정. 왜 한국인 가게들 가면은 20, 30대 서빙하는 여성분들이나 보면은 굉장히 불친절하고 틱틱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은 벌고 싶고 일은 하기 싫고 그걸 고객한테 표출을 하는 건지. 어쨌든 이번 연돈볼카츠 방문 후기는 매장이 정말 깨끗했어요. 12시 반인가 12시 10분인가 점심때 갔는데 저밖에 없었고요. 음악 소리는 너무 컸습니다. 밸런스가 좀 안 맞았고요. 매장이 정말 깨끗하고 뭐 고객이 없어서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분 굉장히 친절해서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연돈볼카츠 다녀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는 지인분이 햄버거 브랜드를 차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체인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평범한 사무직이었고요. 저랑 같이 직장 생활을 하던 분이셨어요. 여성분이고 40대 초반, 중반 이쯤이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남편 회사에 들어가서 격리 겸 공무직을 하고 있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죠. 남편이 원래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이 되었다가 남편이 우리 회사에서 격리 일 좀 해볼래? 해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일하다가 공무직도 맡아서 같이 하고 있었고 이 직책이 과장님이었습니다. 여성분이었고 과장이었는데 제가 되게 이해 안 되는 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보다 훨씬 돈을 적게 받으면서 저는 대리였습니다. 대리였는데 저보다 막 곱절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월급이 17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이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과장님이 항상 화가 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은 안 하는데 저한테 뭐 말하는 거나 이것저것 들어봤을 때 회사에 대한 사장에 대한 화가 많이 나 있는 분이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까 얘기했듯이 월급 170만 원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저도 듣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 월급에서 중소기업 정책 여성을 채용하고 뭐 경력단절 여성인가 하여튼 뭐 채용을 하면 10만 원, 15만 원 주는 게 있나 봐요, 월. 그거를 본인 통장으로 받았다가 회사에 다시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그런 게 있나 봐요.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일단 월급도 170만 원이면은 저는 공무만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이 받았거든요. 이때 잠깐 하긴 했는데 300 이상 받았습니다. 근데 격리 플러스 공무 같이 하고 있고 회사의 모든 내정을 다 보고 있고 모든 서류와 다 만들고 있는데 170만 원. 2020년도다 하더라도 이게 최저 시급이 기준이 그때 기준으로 맞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셨죠. 남편과의 일도 문제예요. 이게 가족끼리 회사가 다니면 뭐냐?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건설 회사였고 공사를 따는 일이었어요. 접대가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없죠. 접대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어요.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이었고요. 그분은 직책이 부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주로 외부 고객들을 상대하고 술을 대접하고 그런 일을 하셨고 이 과장님의 남편이 부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접대하는 일보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쳐내고 일을 맡아가는 거의 핵심 중심부 같은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시작 단계나 남편이 접대 같은 건 아니고 간단한 술자리조차 못 하더라고요. 피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사장님과 남편과의 마찰도 굉장히 심했었어요. 기싸움도 심했고. 그래서 사장 입장에서는 아니 간단하게 가서 그냥 얼굴 트고 술 한잔 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까지 할 거 아니지 않느냐. 남편 입장에서는 와이프가 있잖아요. 내가 그 자리를 왜 가야 됩니까? 하고 딱 잘라서 말하고. 그런 회사에서 내부 갈등도 있었고 아무튼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퇴사를 하고 와이프도 퇴사를 하면서 자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퇴직금과 모든 자금을 털어서 차린 게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이었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고 일단은 시기 자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막 햄버거 집을 프랜차이즈를 차리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무래도 배달 장사도 있겠지만 그쪽은 학군과 사람 유동 인구가 뛰어난 데라서 오프라인 손님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곳이었는데 확 줄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한 1년, 2년 하다가 접은 걸로 알거든요. 프랜차이즈라는 것을 끼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결국 직장인 개념을 못 벗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녀분 또한 자제분이 2분 계셨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나이인 고등학생, 대학생 넘어가는 과정이었고 어쨌든 그 햄버거 집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들었던 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한번 놀러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무료로 준다고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직장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사장이 있잖아요. 사장이랑 일을 하고 그렇게 회사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또한 똑같다. 여기도 직원인 것 같다. 자기가 사장 같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없고 딱 차이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내 돈을 내고 직장을 들어간 느낌? 들어가서 사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감시하고 검열하는 느낌, 심지어 직장에서보다 더 자유가 적은 느낌. 그러면서 잘 안 알아보고 한 게 한이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한 게 한이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 지난 지금 그만둔 지 없어진 지 좀 됐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직장을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요즘에 자영업자들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식당들도 다들 가격을 올리고 있고 그것도 어쩔 수 없겠죠. 원재료 값이랑 인건비가 워낙 상승하니까. 제 유튜브에 뭐 프랜차이즈 영상이나 자영업 영상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요게 진짜 심각하다고 느낀 게 어느 날 시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추석이잖아요. 곧 있으면은 부모님이 장을 본다고 좀 차들 한번 시장에 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장을 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장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재래시장을. 그 이야기도 좀 이따 해볼 거고. 어쨌든 갔는데 이재명을 굉장히 지지하는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보통 시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많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엄청 커요. 국밥집 아줌마들인데 그 왜 그런지 내용을 슬쩍 들어보니까 쌀값입니다. 쌀값. 지금 쌀값이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열렬한 이재명 지지자인 아주머니들께서 그렇게 화가 나서
막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TV랑 유튜브를 보면서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돈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싶기도 했고, 쌀값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은 정치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약간 자제를 할 거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에 쌀이 넘쳐나요. 넘쳐나는데 쌀값이 왜 오를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이 영상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막걸리. 유일하게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술이 막걸리입니다. 쌀이 그만큼 개방이 된 게 아니라 쌀을 그만큼 밀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 소주도 그런데 전통 소주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살 수 있거든요. 뭐 신분 인증만 하면. 어쨌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죽어나는 거죠. 이게 뭐 돈을 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원을 해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인건비를 올리면은 모든 원재료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료를 10,000원에 사온다고 칩시다. 근데 그 재료도 누군가는 손길이 닿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재료를 가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오르면 재료비도 오르는 게 당연하죠. 재료비가 오르면은 음식값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울산 기준으로 김밥이 3,000원, 3,500원, 4,000원, 4,500원 합니다. 국밥도 10,000원 이하는 없어요. 최소 10,000원, 1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가는데 12,000원, 13,000원 이렇게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영업자들만 제일 선두에 서서 총알을 맞는 거 아닙니까? 제빵업자들도 빵집들도 할 말이 많죠. 빵값이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 유통업자들이 문제다 하는데 밀가루는 밀농장 가가지고 밀을 직접 해서 빻아서 만들 거 아니잖아요. 그 유통업자들도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의 썩어 빠진 문화 중 하나인데 다른 나라도 똑같긴 똑같아요. 이게 돈 벌기 쉬운 구조가 유통이에요. 어디 해가지고 어디 갖다 주면은 돈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이동하고 B에서 C로 이동해서 고객에게 닿으면은 그거는 간단한 시스템인데 그 과정 안에 막 이것저것 넣어둬요.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가는 원자재에서 B인 공장에 가서 제품이 가공되는 공장에 가서 공장에서 고객으로 오면 되잖아요. 공장에서 유통 시스템을 또 만들어요. 그 사이에 공장과 고객 사이에 그 다음에 유통 시스템이 하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사이에 서너 개를 끼워 넣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구조도 되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요식업이랑 자영업 구조가.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집에서 닭을 튀겨 드셔보십시오. 금액이 한 10,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매가로. 근데 왜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왜 더 고가가 책정이 됩니까? 그 모든 원자재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돈을 더 붙여서 강제로 구매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희 부모님이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경제시장에서 나라가 개입을 하게 되면 좋지가 않다 그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 들을 땐 이해 안 되는데 요즘에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우유 가격. 우유가 썩어 남아 돌아요. 그래가지고 치즈를 만들고 치즈를 유행시키고 구워 먹는 치즈도 나오고 분말 우유도 나오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오히려 쌓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 가격을 안 낮추죠. 독점 시장 과정을 만들어 놓고 바나나 우유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비쌀 이유가 전혀 없는 음식들인데 비싼 음식들이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말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먹는 거 중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다 이상하게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뭐 각 나라마다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급식이 굉장히 문제고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청정하고 좋게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고요. 근데 최근엔 쌀값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워지고 있죠. 자영업자분들 공깃밥을 2,000원, 3,000원에 받아야 될 시대가 곧 도래했습니다. 도래했고 그러면 또 물가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이런 쪽으로 또 돌리겠죠. 어쨌든 그렇고 시장 이야기만 조금 하고 영상을 마칠까 하는데 제가 재래시장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재래시장 하면 뭐죠? 인심이고 저렴하고 그런 거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저는 홈플러스나 대형마트를 이용하고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이런 위주로 이용을 하고요. 재래시장이 결코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도매시장이나 과일 이런 거는 농수산물 있죠. 뭔가 풀 이런 거는 더 싸긴 더 싸요. 더 싼데 뭔가 이불이라든가 고기 등등 대다수가 더 싼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가 좀 싫어하는 게 가다가 물건을 보고 안 살 수도 있잖아요. 보고 안 사면 뒤에서 욕을 해요.
욕을 하는데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해요. 저는 남자고 키가 178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욕을 안 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을 따라가 보면요, 아줌마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욕을 그렇게 해요. 할머니들이 안 보고 안 산다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위생 상태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생선 가게 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파리가 막 앉아 있는데 쫓지도 않고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고 파리가 우글우글거리기도 하고요. 특히 여름에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지금 정부가 굉장히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안 가는데 뭐 각종 지역 페이 또는 온누리 상품권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밀어주고 있어요. 재래시장을. 근데 여러분들 시장에서 장을 봐 보셨습니까? 저는 장을 보는데 그 사람들 현금을 달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현금 달라고 해요. 현금 아니면은 거래를 안 한다는 경우도 봤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봅니까? 현금을 받는다는 건 그 사람들 세금 안 낸다는 소리죠. 울산 지역페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만들어줬는데도 그만큼 혜택을 주고 고객들을 더 이용하도록 보내주고 세금 혜택도 주고 각종 혜택, 전통시장 혜택과 다 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도 받아서 혜택도 받고, 예를 들어서 같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A라는 사람은 온라인 쇼핑몰을 해가지고 세금을 200만 원, 300만 원 낸다고 쳐요. 예를 들면 비율은 모르지만 그 현금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현금 받는다고 더 저렴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렇고 제가 시장을 또 안 좋아하는 이유가 중 하나가 너무 복잡해요. 복잡한데 배려심이 없어요. 운전을 할 때 주차 타워에 들어가도요, 이게 특이한 게 마트 주차장은 괜찮은데 시장 주차장만 가면 차들이 험악합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1세기에 시장이 아예 없어지진 않더라도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물론 그게 없어지는 건 저도 반대고요. 왜냐하면 저희처럼 저는 30대고요. 온라인 쇼핑몰이든 어디든 능숙합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기 어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50만 넘어가도 그냥 직접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직접 만져보고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없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많이 바뀔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장님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락을 카톡도 있고 한데 대한민국 사람들 특징이 그렇거든요. 잘 되면 온천지 도배를 해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하던 SNS도 개설을 하고 아주 본인 잘 산다, 나 잘났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죠. 근데 망하잖아요. 망한 사람들 특징이 숨어요. 은폐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은신해버린다니까요. 저는 이 아줌마도 햄버거집 망하고 약간 후자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백종원 씨 사태 이후로 자영업 시장이 그래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유튜버들도 목소리들을 내고 있고요. 이게 진작에 바뀌었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이 제정이 되고 정화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생각해요. 왜냐?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본인들 살기만 좋아하고 본인들 이익만 챙기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법 제정에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